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반이네요. 요새 왜 이렇게 새벽에 깨는지 모르겠어요. 음, 나이 먹어서인가? 새벽에 막 몇 번씩 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깬 김에 1920년대 두 번째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1920년대에 문화통치 했었고, 그다음에 산미증식계획, 물산장려 운동, 또 여러 가지 뭐 노동, 농민운동, 또 소년, 여성, 형평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55회인가요? 55회 한능검이 이제 다음 주인 것 같은데, 근대사를 아직도 못 끝냈다는 게 좀 그렇네요. 여러분, 제 목표는 그냥 올해 안에 한국사 유튜브를 그래도 영상을 몇 개 한번 만들어 본다. 현대사까지.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이 좀 늦게 이렇게 업로드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20년대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4개의 그 사건의 흐름이 있습니다. 화면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 4가지는 서로의 배경이 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도 이제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나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운동.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올 때가 많죠. 한꺼번에 알아두면 됩니다. 60만세 운동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60만세 운동을 뭘로 시작해야 되냐. 조선의 마지막 왕. 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순종입니다. 순종. 정순헌, 철고순이잖아요. 마지막 순이 순종이죠. 순종. 60만세 운동이 시험에 등장을 하면 사료에는 무조건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바로 순종의 장례식 또는 순종의 인산일. 무조건 사료에 등장합니다. 인산일이 장례식이잖아요. 또는 그 순종을 융희 황제라고도 불렀거든요. 융희 황제. 그래서 융희 황제의 인산일. 이런 식으로 순종의 인산일이 무조건 사료에 등장합니다. 그럼 그 사료는 60만세 운동이에요. 고종의 인산일이 나오면 뭐지? 고종의 인산일. 그건 3.1운동이죠. 순종의 인산일은 1926년 60만세 운동이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 마지막 임금, 순종이 1926년 4월에 죽습니다. 4월에. 나라가 큰 슬픔에 빠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인산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세운동을 준비합니다. 누가 준비하느냐? 60만세 운동을 누가 준비했냐면 공산당이 난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준비를 합니다. 사회주의자들과 천도교는 민족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과 천도교 학생회,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이 60만세 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 그 선택지에 종종 나오는 게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라는 선택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 공산당 애들이 일제한테 들킵니다. 들켜가지고 체포가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권오설이라는 공산당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했어. 그래서 사료에 권오설이라는 이름도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 당시에 무슨 법으로 권고됐지? 치안유지법으로 권고가 되면서 60만세 운동에 이제 남은 학생들, 학생 위주로 그래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학생 위주로 전개되었다라는 내용도 서류로 나오기도 하고 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선택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이 60만세 운동을 준비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그 당시에 그런 구호 또는 뭐 경문 이런 거 살펴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대한 독립 운동자여 단결하라. 일체 납세를 거부하자. 뭐 이런 거. 일본 물자를 배척하자. 조선인 관리는 퇴직하라.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일본 공장의 직공들은 총 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내지 마라. 동양청식 주식회사를 없애라. 일본 이민제를 폐지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경문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소장료 내지 마? 이런 것들 다 우리 그 사회주의 계열들이 지원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검거가 되면서 60만세 운동이 학생 위주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처럼 전국적인 그런 엄청나게 큰 만세운동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60만세 운동이 주는 큰 그런 의미와 영향 그런 게 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무슨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한능검 그 선택지에 60만세 운동 사료가 딱 나오고 정답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이 선택지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그리고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두 개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끼쳤다. 여기 나옵니다. 이제 신간회를 그럼 봐야 되겠죠. 1920년대 중반 상황이 어땠어요? 우리 그 사회주의자들은 치안유지법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했죠. 60만세 운동도 준비하다가 다 붙잡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그리고 1926년 11월에 선언을 딱 합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제휴하도록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요. 이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에요. 정우회 선언. 정우회는 이 사회주의 세력들 몇 개 합쳐놓은 겁니다. 제가 정우회 선언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체의 종래의 모든 소합병적 자세를 지향하고 우리의 승리로의 구체적 전진을 위하여 현실적 모든 가능의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하여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이거 지금 어디 봐 북한 방송 틀어난다? 말들이 좀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야?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 그게 중요하죠. 당시에는 민족주의자들도 사실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 이광수 같은 그런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 일제를 인정합시다. 식민지배 받아들입시다.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회주의 세력이었던 정우회가 민족주의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민족 그 유일당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딱 정우회 선언이 그런 민족 유일당 운동에 더 불을 이제 지피게 된 거죠. 정우회 선언은 다른 문제의 오답 선택지로 많이 등장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1927년 신간회라는 단체입니다. 신간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60만세 운동 이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펼쳐졌고 사회주의 세력이었던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면서 직접적인 그런 배경이 된 겁니다. 이제 신간회가 이제 시작됐어요. 신간회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신간회의 창립 배경으로 정우회 선언 또는 뭐 60만세 운동이 나오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사료로 나오고 뒤이어서 광주 학생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또는 광주 학생운동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계획하였다. 이런 선택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60만세 운동과 정우회 선언과 신간회, 광주 학생운동은 그냥 이렇게 한 묶음으로 세트로 외워놓으면 한 문제, 두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네 개는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개념의 핵심은 뭐야? 민족유일당 운동,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의 합작.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신간회가 사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그 이전 영상에서 신간회를 한번 언급했었죠. 우리 그 근우회 여성단체 이야기하면서 신간회의 자매단체였다 얘기를 했었고 또 이상재 그 밀레기약 설립운동을 이끈 이상재를 얘기하면서 신간회의 초대회장이 바로 이상재였다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료에 근우회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상재가 초대회장으로 초대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잘 나오는 게 그거죠. 신간회의 강령이 사료로 꽤 잘 나옵니다.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자. 첫 번째 강령. 이게 뭔 얘기야? 뭐 우리 힘을 잘 키워나가자.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단결을 공고히 하자. 우리가 이제 민족유일당 일환으로 결성이 됐으니까 민족주의, 사회주의 서로 뭐 잘 단결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주의를 부인하자. 이 당시 상황 아시잖아요. 타협론자, 자치론자, 뭐 민족개조론자 이런 변절자들이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회주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배척하고 부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강령이 사료로 꽤 잘 나오죠. 특히 이제 마지막 강령인 이 기회주의를 부인하자. 요거를 기억해 놓으면 편하겠죠. 다른 강령들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얘기니까. 아무튼 이 신간의 이 세 가지 강령은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신간회가 이제 일제의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간회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국내 최대 합법적인 좌우합작 단체였다. 어렵죠? 어렵나? 국내 최대 합법적인 좌우합작 단체였다. 전국에 140개가 넘는 지회가 있었고 회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4만 명.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국내 최대 규모였어요. 그리고 좌우합작
독립운동 단체였죠. 그리고 합법적이었습니다. 일제의 허락하에 만든 거예요. 문화통치 시대였잖아. 그게 바로 신간회였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활동들을 했어요. 신간회가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죠. 뭐죠?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광주 학생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또는 광주 학생운동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계획하였다. 계획하였다. 여기 사실 민중대회는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광주 학생운동 지원 외에도 근후회 아까 얘기했었고, 또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 약간 폐지운동도 하고, 또 일본인들 조선으로 이민 좀 그만하라 뭐라는 그런 이민제 그런 반대운동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원산 총파업도 지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또 원산 총파업 지원했다는 거 보니까 계속 꽤 있었네요. 이 신간회는 1931년에 없어집니다. 1931년. 원산 총파업 1929년이고 광주 학생운동도 1929년이죠. 1931년에 없어져요. 보통 어떤 그 단체가 없어지는 거를 해체라고 표현하죠. 단체가 해체되었다. 그런데 신간회는 해소라는 표현을 합니다. 해소. 신간회 해소. 그러니까 해체하고 해소가 뜻은 비슷한데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해체는 미래 없이, 기약 없이, 또는 뭐 누군가에게 강제로 사라지는 거고, 해소는 자기들끼리 나중에 지금보다는 더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 해체하는 걸 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간회는 나중에 그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해체를 해요. 그래서 신간회가 해소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갑자기 해소가 되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엄청난 큰 규모의 단체였는데 1929년에 전 세계에 대공황이 옵니다. 대공황, 경제 대공황. 말 그대로 공황이에요. 공황. 수많은 정말 회사들이 망하고 수천만 명이 길거리에 나간 데서 굶어 죽습니다. 완전 그런 난리 브루스가 펼쳐져요. 근데 이 광경을 사회주의자들이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이런 자본주의 것들이란 이렇게 하면서 대공황, 이런 지옥 같은 모습이 바로 자본주의의 말로다. 자본주의를 따르는 것들은 앞으로 결국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를 제대로 퍼뜨릴 기회가 온 거다. 그래서 우리 그 소련 코민테른 공산당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야, 지금부터 민족주의랑 뭐 연대, 통합 이런 거 그만해. 이제부터는 우리의 그런 본질적 목표,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더 박차를 가해라. 이런 지령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신간회는 좌우 합작단체인데 더 이상 통합의 분위기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신간회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간회가 지원했던 광주 학생운동을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광주 학생운동은 1929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살펴보죠. 그때는 이제 1929년 10월이었고요. 광주 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다니던 박준채라는 학생이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을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고등보통학교를 다녔으니까 집이 나주고 학교는 광주지.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통학열차, 그때는 이제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나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기차 안에서 당시 그 광주중학교에 다니던 하쿠다 슈조라는 그 일본 놈이 자기 사촌 누나하고 그 친구들을 희롱하는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여자들 다 머리에 댕기머리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하쿠다 슈조 이놈이 그 댕기머리를 막 잡아 당기고 막 까불고 놀리고 막 희롱을 한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사촌 동생이었던 박준채가 완전히 이제 돌아버립니다. 안 그래도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들 멸시하고 막 그래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완전히 빡칩니다. 당시에 이 나주 영산포 지역이 일본 학생이 한국 학생보다 더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 조선인으로 이제 살기가 정말 팍팍하고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나주역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야, 이 자식아, 임마 학생이 돼가지고 임마 너는 이건 의롭지 못하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라고 하면서 선빵을 날리죠. 그게 이제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의 이런 패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나주역에서 집단 패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주역 지금 이제 KTX도 지나가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어졌는데 옛날에 이 싸움이 벌어졌던 옛날 나주역, 구 나주역은 지금 이제 역사공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고 저도 이제 얘기 듣고 다녀왔는데 사실 뭐 볼 거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평화의 그런 소녀상도 있고 앞에 광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광장에 서서 딱 이 1929년 나주역을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유적지 가면 당시의 상황을 좀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상상해보면서 구경을 하면 구경할 만해요. 자, 아무튼 그 일로 하여튼 패싸움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근데 경찰이 야, 조선 학생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조선인이잖아. 무조건 사과해. 그 소리를 듣고 2차로 이제 빡치죠. 화가 나죠. 그래서 다음날에 다시 만나서 또 싸웁니다. 이틀 후에 또 싸워요. 그때는 이제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 말고도 광주 시내 학생들이 합세를 합니다. 광주 농고, 또 광주 사범고
또 광주 그 여자고등고등학교, 광주 여고보라고 했죠. 여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서 이제 시위를 벌입니다. 그 날이 바로 일본 그 천황 생일이었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위가 계속되고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고 시위 본부도 만들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간회가 시위 초반에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광주로 파견하고 진상조사를 하는 거예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전국의 이런 청년 학생들이 이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29년 11월에 시작된 시위가 다음 해 3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1930년 3월까지. 그래서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호응을 했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고 동맹 휴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동맹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운동이 선택지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동맹 휴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런 선택지가 등장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동맹 휴학의 도화선이 되었다. 물론 가장 잘 나오는 선택지는 신간회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게 가장 잘 나오죠. 당시에 이 동맹 휴학에 참여한 학생 수가 5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전체 중등학교 이상 학생 수가 8만 9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만 9천 명 중에 5만 4천 명이 참여를 했어. 그러니까 60% 이상이 참여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19년에 3.1운동 완전 전국적 규모로 있었잖아요.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우리가 가끔 선택지로 이거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운동을 60만 세 운동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그건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광주 학생 운동까지 마치면 됩니다. 다 연결이 됐죠. 1926년에 순종의 인산일에 펼쳐진 60만 세 운동, 그리고 같은 해 정오의 선언, 또 민족유일당 운동 영향으로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929년에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끝. 이렇게 알면 최소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를 거저 넣는 거야. 자, 이제 지금까지 1920년대 국내를 살펴봤습니다. 국내 몇 시나죠? 13문제 맞네. 이제부터 이제 국외로 갑시다. 국외.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단체들도 많고, 또 전투들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국외 무장단체, 저쪽 만주 간도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고, 여기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이 중요해요. 여행을 이제 떠나보면 되는 거예요. 흐름을 아셔야 돼요. 흐름이 문제는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1910년대에 서간도하고 북간도를 배웠잖아요. 1910년대에 뭐였지? 우리가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했죠. 1910년대에. 서간도. 우리 시민회가 남만주 삼원보를 개척해가지고 경학사, 신흥강습소, 부민단 이런 거 했었고, 북간도는 가서 간민회, 그리고 대종교회 중광단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1운동 이후에는 1920년대 이 만주 지역 사람들이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3.1운동의 영향, 결과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무장투쟁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바로 1920년대이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면 돼요. 자,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외우지 말고 그냥 일단 한번 쭉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만주하면 서간도하고 북간도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1910년대 그 이후 현재 상황부터 이제 봐야죠. 일단 서간도 지역은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이어지면서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군정부가 생깁니다. 그냥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간도니까 서로군정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이상룡이나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서간도에는 누가 있었어? 이상룡, 지청천의 서로군정서가 있었다. 자, 이거 일단 하나 키핑 해놓으시고, 북간도에 뭐가 있었지? 우리 대종교 계열 서일이 이끄는 이제 서일이라는 사람이 있죠. 서일이 이끄는 중광단이 있었지. 그리고 간민회가 있었고, 이 중광단이 발전을 하면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됩니다. 북로군정서. 북간도니까 북로군정서예요. 그리고 김좌진이 있었고, 그리고 간민회에서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간도는 뭐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있었다. 이렇게 킵하셔야 돼. 이렇게 하고 1920년대 시작하면 됩니다. 서간도에는 이상룡, 지청천의 서로군정서가 있었고, 북간도에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1920년대는 서간도 이 남만주 쪽은 좀 잠시 접어두고 북간도의 홍범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할 게 봉오동 전투로 시작을 하면 돼요. 1920년 6월에 우리 지금 1920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까 국내는 광주 학생운동 1929년까지 봤죠? 국외는 다시 1920년으로 돌아갔습니다. 1920년 6월에 홍범도가 이끄는 이런 대한독립군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몇몇 부대하고 합쳐가지고 봉오동 전투가 펼쳐집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죠. 우리
봉오동 전투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그 진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기습작전 하기도 하고 또는 적을 끌어들이죠. 끌어들여서 함정 파갖고 몰살시키고 그러죠.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일본군이 15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00명 이상의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독립군들은 4명 죽고 부상, 중상 2명, 6명 다쳤습니다. 6명의 사상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둔 거죠. 이게 사실 홍범도는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옛날에 의병 활동할 때도 나왔었고, 우리 이쪽 함경도, 아니, 이쪽, 삼수 갑산 그 지역에서 의병을 했었습니다. 총 쏘면 막 백발백중이고, 막, 응? 진짜 빠르고, 용맹하고, 리더십도 뛰어난. 그냥 우리 홍범도 장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장군감이었다. 홍범도가 개인이나 그 인물 문제로 나오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고,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고, 또, 마지막에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이 정도 알면 홍범도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추가됐죠. 얼마 전에 그 우리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죠. 우리가 수송기 보내가지고 막 옆에 그 멋진 그 전투기들을 막 호위하는 그 비행기도 있고 막 뉴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범도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크죠. 올해 안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최근에 꽤 이슈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해가 더 이상 이제 카자흐스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맞죠. 돌아가신 건 카자흐스탄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쪽팔립니다, 일본이. 일본이 엄청 쪽팔려요. 이때가 1920년이야. 그러니까 1차 대전 승전국, 응? 위대한 일본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조선의 이런 일개 독립군 부대한테 엄청 얻어 터집니다. 근데 일본이 한꺼번에 이런 독립군을 막 소탕하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왜? 간도가 어디 땅이지? 중국 땅이거든. 막 그냥 군대 막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든 간도 지역에다가 대규모 이런 일본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놈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훈춘 사건. 당시에 만주에 이런 마적대들이 많았어요. 도적대들. 일제가 이런 만주의 마적대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마적단에 이야기를 해요. 야, 니들 우리가 돈 잘 쳐줄 테니까 저기 훈춘 지역 가가지고 일본 영사관을 불태워라. 그리고 거기 숙직하고 있는 경찰관도 좀 죽이고 좀 난리 좀 피워. 일본 사람들 꼭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마적대들이 진짜로 훈춘에 습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일본 사람들 죽입니다. 죄 없는 부녀자들이 막 9명 10명 죽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조선 독립군들 소탕하자고 군대 보내려고 자기 국민들을 청부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적단이 일본 놈만 골라서 죽인 것도 아니야. 훈춘에 살던 조선인들도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제가 중국에 이야기하기를 야 이거 만주에 퍼져있는 이런 조선 독립군들의 소행이다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독립군 토벌대를 보내서 다 처리할 테니까 우리 군대 좀 들어가게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 일본군 2만 5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훈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2만 5천 명 중에서 일본군 그 아즈마 소장이 거느렸던 5천 명이 청산리 일대에서 김자진 홍범도하고 싸우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 2만 5천 명 중에 5천 명이 청산리 쪽으로 와서 싸운 거예요. 지금 뭐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우리 봉오동 전투하고 훈춘 사건까지 봤어요.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도 봉오동 전투하고 같은 1920년입니다. 연도를 잘 알아두세요. 이제 국내에서 지금 이제 막 삼위증식 계획하고 막 문화통치 이제 막 시작하고 있을 때 만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이었고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입니다. 청산리라는 곳은 백두산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한 100km, 150km 이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이름은 청산리 대첩이지만 그곳에 이런 여러 지명들이 사료로 등장합니다. 백운평 전투, 완루구 전투, 어랑촌 전투, 천보산 전투 이런 이름들이 사료에 나옵니다.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천보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일본군 5천 명이 청산리 일대로 독립군을 조질라고 이제 들어오죠. 그런데 오는 쪽쪽 죽습니다. 김자진의 북로군정서한테 얻어 터지고 또 들어왔더니 홍범도 이런 독립군 연합부대 걔네들한테 각계격파를 당합니다. 백운평에서 200명 죽고 완루구에서 400명 죽고 또 어랑촌에서 수백 명 죽고 몇백 명씩 계속 죽어요. 5천 명이 들어왔는데 몇백 명씩 계속 죽습니다. 여러분 왜 청산리 전투가 시험에 나올까요? 왜 중요하다고 하고 왜 대첩이라고 할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쭉 공부하면서 보면은 청산리 전투만한 성과를 올린 그런 의거나 전투가 전혀 없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최고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면서 일본 사람 1000명 넘게 죽인 그런 의거가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청산리 전투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첩이에요. 엄청난 성과예요. 그러니까 정규 군인도 아니고 독립군 의병들이 누굴 죽여? 1차 대전을 겪은 정말 이 정예군이죠. 일본 정예군 1200명 가까이 죽었다고요. 5,000명 중에 1200명이 죽었어. 이 1200명을 보낸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고 우리가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을 우리가 기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튼 당시에 그 북로군정서 총재였던 서일이 북로군정서의 총재는 서일이고 아까 그 김자진의 북로군정서라고 했잖아요. 김자진은 총사령관입니다.
서열이 더 높아요. 총재가 더 높고. 김자진이 군대를 이끄니까 제가 김자진의 북로군용소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그 북로군용소 총재였던 서일이 청산리 전투를 끝낸 후에 독립신문에다 기사를 냅니다. 이런 기사를 내요. 아군이 승리한 이유라는 기사를 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독립군이 일본군의 사기를 압도했다. 또 유리한 진지를 미리 차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사격 성능이 극대화되었다.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전술을 수행하고 신속한 움직임이 적의 허점을 찔렀다. 이렇게 아군이 승리한 이유라는 기사를 냅니다. 아무튼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을 그냥 산속에서 가지고 논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청산리 전투가 끝이 납니다. 그게 1920년 10월입니다. 일본이 대패를 했죠. 완전히 개쪽팔린 거예요. 5,000명이 가가지고 소탕도 못하고 1,20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철수하면 안 돼. 야, 이거 그냥 조선인 아무나 죽이고 가자. 그래서 1920년 10월 끔찍한 일을 일제가 벌입니다. 그게 바로 간도참변이에요. 청산리 전투 이후에 간도참변이 일어납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진 일본군이 간도 지역에 있는 그냥 일반 민간인 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뭐 한 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죽입니다. 1920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1921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간도의 조선인들을 다 죽입니다. 산채로 불에 태우고 불 속에서 안 죽으면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지금 캐나다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직접 보고 증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보복 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자, 이제 간도 참변까지 왔어요. 간도에서 대학살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또 눈으로 그걸 직접 본 독립군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우리가 산속에 숨어가지고 게릴라 작전으로 하고 또 따로따로 이제 흩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애꿎은 그냥 우리 이런 조선인 민간인들이 죽어나는구나.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일본군한테 대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도참변이 일어나던 중 1920년 12월에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쉽죠? 이름도 멋지잖아요. 외우기도 쉽고 의미도 있고. 간도참변 이후에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김자진 이런 북로군 정석 또는 뭐 홍범도 대한독립군 또 간도국민회 의군부 혈성당 광복단 뭐시기 해갖고 한 10개 정도 단체가 모여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북로군 정서 총재였던 서일이 대한독립군단의 총재가 되고 김자진, 홍범도가 이제 부총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진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1921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직 임시정부 공부는 안 했지만 임시정부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처음에 임시정부가 3개 있었죠. 3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3개가 만들어졌다. 아니 임시정부가 3개라기보다 임시정부 성격을 띈 임시정부가 3개가 있었죠. 상해 임시정부, 상하이, 그 다음에 서울의 한성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연해주 정부가 있었지.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3개가 있었고 딱 이맘때에 임시정부 통합하자 해가지고 이제 상하이에 모였어요. 1921년에. 회의를 했는데 빠박 났어. 왜? 공산당 우리 공산당놈들 아무튼 공산당 애들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았어. 그래서 상하이 공산당, 중국 상하이 공산당은 상하이에 남고 또 나머지 공산당 애들은 그 러시아로 가가지고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죠. 공산당이 좀 이렇게 갈라져요. 상하이 공산당하고 러시아의 그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어려우니까 그냥 하여튼 임시정부 통합하려고 했는데 서로 이념이 달라서 제대로 안 되었다. 1921년에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대한독립군단 만들어진 것까지 알겠어. 그리고 연해주의 임시정부 성격을 띤 대한국민의회가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무튼 그 대한국민의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러시아하고 만주에서 흩어져서 싸우는 이런 무장단체들을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조직으로 좀 뭉쳐서 일본과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무장단체 안에는 아까 간도참변으로 만들어졌던 대한독립군단도 포함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한국민의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러시아에 있는 자유시로 일단 모여라. 자유시가 뭐예요, 여러분? 자유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러시아의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자유시. 러시아어로는 스바보드니, 스바보다가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 그래서 스바보드니는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자유시. 아무튼 이 연해주 대한국민의회가 러시아의 스바보드니로 모이라고 한 겁니다.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자유시에 모두 모이게 돼요. 대한독립군단도 모이고 공산당 부대들도 모이고 또 아까 그 말했던 그 상하이 공산당 또 뭐 러시아 그 이르쿠츠크 공산당 다 모입니다. 자유시는 러시아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주도권을 갖고 있던 세력은 그 러시아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겠지. 얘네들이 이제 지들 마음대로 통합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상하이 공산당 세력들은 반대를 하고 서로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군이 러시아한테 요청을 합니다. 하나. 지금 자유시에 모인 조선 무장 세력들을 육성하지 말고 모두 무장해제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산당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상하이 세력은 또 안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이 상하이 공산당 세력, 이런 사할린 의용대라고 하죠. 거기를 총으로 쏴 제낍니다. 갑자기 우리끼리 미친듯이 총질을 해대요. 수많은 독립군이 그 과정에서 죽어나갑니다. 러시아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독립군들이 다시 그 북만주로 탈출해서 오게 돼요. 겨우겨우 대한독립군단 모아놨더니 간도참변 이후에 대한독립군단 결성돼가지고 좀 잘해보자 했더니 자유시 괜히 가가지고 우리들끼리 싸우다가 흩어져가지고 다시 온 겁니다. 이게 바로 1921년 7월에 일어난 러시아의 자유시 참변이에요. 러시아의 자유시 참변. 1921년 자유시 참변.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 이념 때문에 끔찍한 이런 사력을 서로 벌인 겁니다. 잠깐 동안 우왕좌왕하죠. 근데 이제 금방 또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또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삼부예요. 삼부. 이제 남만주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거의 북만주만 나왔죠. 그래서 삼부는 북만주의 신민부, 남만주에는 참의부하고 정의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북만주 시민부는 이제 북만주 세력들, 북한도 세력들이에요. 이제 북로군정서를 비롯해서 여러 세력들이 뭉쳐진 게 북만주의 시민부고, 그리고 이제 남만주의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치자, 뭐 이런 세력이었고, 또 남만주의 정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었어요.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놈이 안 나오니까. 자, 아무튼 삼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삼부가 만들어진 건 어쨌든 통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 그냥 별개의 독립군 부대로 있다가 삼부라도 세 개로라도 좁힌 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 근데 일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조선놈들이 만주에서 막 삼부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막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네. 얘네들 정말 어떻게 때려잡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또 우리가 중국놈들을 좀 이용하자. 그래서 당시에 중국 변방에는 군벌이라고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군벌. 왜냐면 당시 중국이 청나라죠, 청나라. 청나라가 이제 신의 혁명으로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고 유안스카이가 지배를 하다가 유안스카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 여러 곳곳에서 수많은 군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세력을 키우고 권력을 잡던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장개석도 군벌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만주 지역에는 장작님이라고 하는 군벌이 있었어요. 장작님. 뭐야? 모닥불이야? 장작님? 아무튼 일본이 바로 이 장작님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협정을 맺어요. 그 협정이 미스야 협정이에요. 미스야 협정. 이 내용이 뭐냐면 1925년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만주에서 한국인 무기를 갖고 다니면 잡아다가 일본 경찰한테 인도한다. 군벌들이 그렇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해제시켜라.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일본 경찰에 인도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오면 진짜로 큰 상금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주니까 중국놈들이 너도 달려들죠.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려고 만주로 돌아다녔으니까 활동이 엄청나게 힘들어졌겠죠. 미스야 협정이 1925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조선 내에 뭐가 일어나죠? 1925년 다음 해가 봐요. 1926년에 뭐가 일어나지?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지. 그리고 민족 율당 운동이 일어나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통합하자 이러죠. 삼부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럼 우리 만주에 우리 삼부도 한번 통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통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로 갈라지죠. 점점 이제 머리가 대가리 쪼개질 거야 이제 막. 사실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삼부가 통합을 하는데 두 개의 파로 나뉩니다. 촉성회파하고 협의회파. 촉성회파가 북만주고 협의회파가 남만주예요. 세 개에서 두 개로 이제 그나마 좀 더 줄어들었죠. 아무튼 대충 뭐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뒤에는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야 돼. 우리가 1930년대 초반에 가면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한중연합작전. 한국 독립군 뭐 지청천 나오고 또 그 조선혁명군의 양세복 나오고 그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안 빼먹고 나옵니다 거의.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촉성회파가 훗날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이 되는 거고 협의회파가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이 돼서 중국과 연합해서 일제와 대항하는 거예요. 그걸 30년대 가서 다시 하기로 하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국외 독립운동. 자, 1920년 6월 봉농전투 홍범도가 활약합니다. 같은 해 10월 김좌진과 홍범도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죠. 그러자 일제가 간도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간도참변이 일어납니다. 이에 열받은 독립군이 대한독립군단으로 대통합을 해가지고 대항하려고 해요. 그런데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의회가 일단 자유시로 모여서 정비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념 때문에 자기들끼리 총질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1921년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 후에 정신을 차린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 삼부를 만들고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중국의 군벌들과 손잡고 미스야 협정을 맺고 중국놈들까지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다음 해 1926년에 민족율당 운동이 벌어지면서 삼부 역시 통합의 길을 걷습니다.
삼부는 촉성회파와 협의회파로 분리가 되었는데 촉성회파가 훗날 그 지청천이 이끄는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이 되고 그들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고 협의회파가 훗날 양세봉이 이끄는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이 되었고 그들이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고 그게 바로 1930년대 초반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오는 한중 연합작전의 내용이다 까지 아시면 됩니다.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쭉 떠올리면 흐름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사실 진짜로 한번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그게 중요하지. 대부분 흐름 찾는 문제 또는 시기 찾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도참변 사료가 나와. 그리고 시기를 찾아야 돼. 언제야? 3.1운동과 미세협정 사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고 또 청산리 대첩 사료가 딱 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해가지고 미세협정, 자유시 참변 그런 거를 골라내야 됩니다. 또 이제 군대 문제로 나오게 돼요. 군대 문제.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 어떤 무대지? 대한독립군단이지. 선택지로 등장을 해요. 또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한 후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것도 어떤 무대지?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쭉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출제되는 빈도가 꽤 높아요. 기출문제 쭉 몇 회 풀다 보면 이때 1920년대 당시 국외 독립운동 이 흐름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열단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의열투쟁, 의열단 한번 가봅시다. 사실 의열단만 놓고 보면은 3.1운동만큼이나 진짜 할 말도 많고 이야기거리가 정말 넘쳐나는 게 바로 의열단입니다. 논란도 많고 목 아파. 눈 뜨자마자 하니까 목 아프네. 그래서 의열단 시험은 이 화면에 나오는 4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에 만들어집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12명인가 13명이 같은 모여가지고 만듭니다. 단장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사람 있죠. 논란이 많은 인물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저는 이제 김원봉 평전을 읽어봤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좀 영화 같아요. 영화 같습니다. 의열단 이름은 이제 의열이죠.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라. 그래서 정의로운 맹렬히 할 때 열. 그래서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성격이 아나키스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아나키스트가 무정부주의자들이죠. 실제로 근데 무정부주의는 아니야. 근데 이런 활동들이 아나키스트 성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의 그런 중요한 요인들을 암살하고 또 식민지 이런 통치기관을 파괴하고 그런 게 주 목적인 단체였습니다. 폭력으로 해결했죠. 폭력. 그래서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죠. 의열단의 활동 지침. 김원봉이 이제 신채호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의열단이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선언서 하나 지침 하나 멋지게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신채호의 이 조선혁명선언이 1923년에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이제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의열단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신채호의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조선혁명선언은 사료만 보고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뭐 강도 일본을 내쫓으려면 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폭력만이 그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이런 내용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 일본을 내쫓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그러려면 혁명이 필요해. 근데 지금 혁명을 하기 위해선 폭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 의열단들에는 폭력으로 투쟁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보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그게 활동 지침이에요.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의열단 단장 김원봉입니다. 인물 문제로 자주 등장하죠. 영화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우리 그 영화 밀정에서는 이병헌이 그 역할을 했었고 영화 암살에서는 조승우가 있었죠. 밀정에서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정채산이라는 인물로 이렇게 변화해갖고 나왔었고 암살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조승우가 인사하잖아요.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남 밀양 시내에 의열기념관이 있습니다. 김원봉 고향이거든요. 의열단의 시작이 밀양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무튼 김원봉이 이제 인물 문제로 나오면 알아둬야 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외워놓으면 그냥 의열단의 독립운동 과정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김원봉 일단 의열단 단장이죠.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가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를 창설한 사람도 김원봉이에요. 나중에 한국광복군 부사령관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으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의열단 단장, 조선의용대 창설,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 한국광복군 부사령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여러분 해방 전에는 김원봉은 뛰어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지? 해방 후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좌우 합작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북 협상하죠. 그때 이제 김규식, 김구 쌤이 이제 가시는데 그때 김원봉도 이제 같이 갑니다. 북한에 갑니다. 그리고 김원봉이 북한에 가서 눌러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이제 나죠. 그때 6.25 전쟁 당시에 김원봉이 북한 서열 7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해방 전에 독립운동가였지만
해방 후에는 우리의 주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찾아보세요. 아무튼 김원봉 또 이제 의열단이 쭉 이어지는 과정은 1930년, 40년대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의열단을 1920년대에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의열 활동이라는 것이 거의 다 1920년대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화면 속 것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그냥. 이거 말아서 못 외울 것 같죠? 근데 외워집니다. 외워져요. 우리 1920년에 박지혁이 부산경찰서 폭탄, 최수봉 밀양경찰서, 또 1921년 김익상이 조선촌독부, 1923년 김상옥, 이 김상옥이 하와이 피스톨 모티브 있는 사람이죠. 권총 잘 쏘는 사람이에요. 종로경찰서. 1924년 김재섭이 일본 도쿄공성, 또 나석주 동양정책 주식회사. 이런 내용들은 하여튼 뭐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각각 할 얘기들이 뭐 있지만 넘어가죠. 자, 이제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의열단이 활동 방향을 바꿉니다. 2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런 활발한 의열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이제 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활동 방향이 바뀌어요. 단원들을 이런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시키면서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군인을 만들어요. 군인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의열단원들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932년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어서 또 군사훈련 시키고 무장투쟁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원봉이 조선 그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조선의용대까지 창설한다. 그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의용대나 뭐 조선의용군 뭐 이런 흐름 이런 거는 1930년대 가면 제가 다시 또 복습을 하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열단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오늘도 참 꾸역꾸역 어떻게 끝나긴 했네요. 1920년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 외울 게 진짜 많죠. 그래서 1920년대는 이야기로 몇 번씩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그냥 막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은 잘 안 되거든. 안 외워져요. 그래서 뭔가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이야기를 계속 해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암기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1920년대 참 힘들고 힘든 시기였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로 가면 일제가 이제 중국으로 진출합니다. 만주국 세우고 뭐 중국 진출을 해요. 그래서 중국과 이 대한민국 공동의 적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1930년대 초에 한중연합작전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100% 나오고, 그리고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뭐 조선의용대라든가 조선의용군 이런 게 등장하고 그럽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또 39년에는 2차 대전이 터지죠. 그래서 1930년대는 사실 전쟁의 시대예요. 마지막까지 전쟁의 시대입니다. 해방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제 이런 전쟁에 동원되는 아주 처참한 시대가 이어지죠. 다음 영상에서 1930년대부터 우리 조국의 독립 또 해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